네, 최근 급락했던 뉴욕 증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가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잡히고 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에 대한 신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뉴욕 시장에 있어서 어떤 라운드 형태의 모습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은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식적으로 고점에서 얼마 빠지면 약시장 진입이다. 약시장은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지 이제부터 약세장이다라는 어떤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습니다만 그런 도식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급등하다가 하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과거를 너무 도식적으로 갖다 들이대는 면도 첫 번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도식을 하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뭐 도식화된 내피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계하자 이런 얘기들도 사담에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렇죠. 눈을 뜨면 뭐부터 하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쫙 한번 포트 사이트 보고 네.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그 기사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너무 그런 거에 이제 우리 하루하루 지금 여러분들 보면 뭐 미국의 빅스지수가 빠졌다, 뭐 했다, 공포감이 극심하지만 국내 지수는 단단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부 좀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자리 잡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소비주들이 자리 잡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소비주들은 어차피 지금 박리담의 업종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물류 비담을 피해갈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기술주들이 바닥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죠.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회복 속도냐.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 속도고요.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와 경기 회복 속도가 무엇이 빠르냐. 인플레이션이 빠르면 기업이 주춤하게 되고요. 네. 기업이 빠르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높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가 이겨야 되겠죠. 네. 한쪽으로는 우리는 마음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싸움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던 시장인데 기술주가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 정말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원인을 제공한 측이 그것을 제거해 줘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기술주죠.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을 엔비디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엔비디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건드릴 수가 있죠. 디램에서 글로벌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그 관심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뭐 차트상 약간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한 열흘째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저기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울기의 각도가 조금 완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디램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20% 올리는 것을 통보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DDR5에 대한 새로운 시대. 물론 엔비디아는 DDR5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1위 삼성전자가 대장주가 아니라 네. 글로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엔비디아가 대장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방향을 좀 잡아줘야 우리나라의 시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바닥 잡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외국인도 많이 팔아치웠던 삼성전자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65,000원 666을 일단 돌파했다라는 네. 거, 68,0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에서 조금 뭐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라는 게 아직 안타깝죠.
불안감을 좀 벗어났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급이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네. 기관이 오래간만에 모처럼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들어오다가 화수 들어오다 목요일날 살짝 발을 빼는 듯했다 했으니까 이제 조금 수량이 줄었죠. 그런데 금요일날 기관들이 또 그걸 받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 그동안 안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 조금 의미 있는 수량들이 좀 들어와줬다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조금 나름대로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추가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우리가 실적은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죠. 하지만 시장에서 실적을 볼 때가 있고요. 수급을 볼 때가 있고 미래 모멘텀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삼성전자가 지금 D램에서 1위인 거 알아.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서 두드려 맞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시장의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먹힌다라는 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자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야 실적 좋게 사자라고 얘기해봤자 전혀 시장과 따로 논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을 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지금 7만 원대 이하에 있다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메이저급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갖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정말 7만 원까지 가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7만 원 돼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맞아요.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글로벌 기술 동맹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조금 맏형 역할을 이번 주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 섞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잘 잡아서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 섹터 어떤 거 보셨을까요?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폭락을 했고요. 어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는 살짝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만 주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장비가 들어오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러시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철수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시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 나라에서 철수했다라는 것들. 근데 이게 꼭 전쟁이 터졌다고 철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떤 왜냐하면 이유일까요? 전쟁이 터졌다라면 모든 기업들이 전쟁 이유를 생각하죠. 전쟁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끈을 놓지가 않는 거죠. 네. 우리나라 과거에 현대건설이 물론 이제 그게 현대건설이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대건설 유일하게 지사를 안 없앤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신화가 나타난 거고 네.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뒤에 이제 현대건설이 중동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따내게 됐던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수했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냐라면 지금 이 어떤 그 네트워크에 대한 공급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떤 것들을 누리기에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서로 간의 어떤 그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네트워킹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죠. 한두 개가 않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코 시스템즈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90년대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큰 회사들은 IBM 컴퓨터를 썼어요. 네. 근데 IBM 컴퓨터가 망한 이유가 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뭐 단일 PC를 판 거죠. 그러니까 IBM은 네트워킹이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일 그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단일과 네트워킹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IBM이 영원할 거다라고 봤던 90년대 시각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가 네트워킹 분야에서 물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봉착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주가 급락했었던 시스코 시스템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트워크니까 통신 장비 보실까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 관련주 보실까요? 저는 클라우드 관련 네이버를 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모든 게 뭐 저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네. 기술을 처음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두려워요. 어렵고 두렵고 한데 이걸 쓰다 보니까 지금은 뭐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제 베테랑이 편해지는 거죠. 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적용이 되고 나면 이게 이제 더 이상의 그 기술 장벽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봉착하고 있는 것은 높아진 인건비입니다.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올 정도로 인건비가 높아졌고 여러분들 지금 뭐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성남 실리콘밸리에 있는 근무자들이 성남도 너무 멀다. 네. 강남에서 근무하게 해달라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강남에다 지금 사무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용 부담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다양한 사업부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접속하시는 포털 사이트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대용량을 쓰면 클라우드 이미지 이런 것들 쓰고 있죠. 그 외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초록색.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네이버 하면 뭐다라는 거.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네.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뭐 그런 이미지인데 네이버 하면 이미지가 없어요. 의외로.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이버 하면 포털 사이트. 그래서 뭐 어떠라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복잡하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네. 카카오만 하더라도 이미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그게 수익이 되느냐는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데? 라고 했을 때 네이버 저도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분들에게 저라도 대신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저조차도 아직 못 찾았다. 그러네요.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사가 굉장히 불안하죠. 특히 이런 것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직까지 차트가 싸다라는 이미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객관적인 차트는 현재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네이버라든지 플랫폼 업계들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 언제든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입니다. 액션을 좀 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수급과 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종목별 대응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